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전반적인 시세가 나쁘지 않는 방향성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그래도 경계심은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경제,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 그리고 암호화폐 장세는 어떤 그 반사 이익을 받고 있나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2020년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들, 혁신적인 경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나왔는데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한국이에요. 되게 의외죠. 여러분들 헬조선이라고 말해서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자, 일단 2위에 들어갔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3위는 뭐 싱가포르. 아마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람 살기에 되게 좋고 기업가들이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사실은 싱가포르라는 거죠. 근데 이 2위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거에 관해서 아마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조사했어? 미국은 9위, 10위가 프랑스.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가 있는 나라가 또 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민 가야 된다, 헬조선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사버리지 않는 한 모기지로 집을, 해외에 사는 사람도 사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판단 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렌트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근데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되게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도 한 달 한 달 이제 그런 페이해야 되는 어떤 그 세금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는 세금 비율이 되게 높은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저는 한국이 오히려 그런 나라들보다 되게 살기 좋고 편한 나라라는 생각을,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지금 순위는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블룸버그 미디어에서 이제 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진짜 찾아보셔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FED 밸런스 시트 하고 지금 보면 S&P 500 지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커플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연준에서 또 유동성을 또 공급을 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거는 사실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근데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향후 몇 달 꺾이면 거기다가 명분을 씌워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경제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양적 완화를 해야 돼 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돈값어치가 쭉쭉쭉쭉 사라지고, 덧붙여서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서 암호자산에 관한 어떤 뭐 제도권 수용?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G20, G7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암호화폐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유인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미디어, 매스 미디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KBS, 뭐 MBC, 뭐 SBS 이런 방송 3사부터 조중동이 같이 연합작전으로 해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여론몰이를 또 하면서 암호화폐 장세를 또 이끌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자, 이건 이제 중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아마 이 뉴스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중국 이제 PBOC, 중국 중앙은행에서 174빌리언 달러를 유동성 공급을 했다. 여파로 인해서 중국 주식시장이 부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설상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여파가 미치는 영향이 되게 미미할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제 분석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한국하고 해외 이제 어떤 그 생활에 관해서 제 채널에선 자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한테 이제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만 되게 오랫동안 교육받고 오랫동안 한국적인 사고,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되게 똑똑한 친구 한 가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어떤 친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버에서 희철리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구독자가 47.9만 명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전 세계 각지 뭐 선진국부터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기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들을 직접 본인이 오지 탐험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굳이 그런 나라 가서 뭐하러 고생하면서 여행을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되게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업적인 그런 것도 뭐 음식에 관해서, 뭐 내가 하는 무슨 뭐 자영업 아니면 뭐 IT 산업에 국한된 얘기, 모든 사회 인문학적 모든 얘기도 사실은 이런 오지 탐험이나 이런 여행을 통해서 많이 개인이 성숙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해외에서 주로 이제 하니까 광고비도 아마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구독자한테 해외 가서 유튜버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광고비가. 그러면 거기서 부과되는 수입, 그리고 오지 탐험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것들, 연합뉴스에서 거짓된 보도, 막 오류된 보도 하는 거를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다 현실적인 걸 안다는 거죠. 그거를 둘러보고 인생 경험을, 커리어를 쌓은 사람하고 한국에서 유튜버 보고 연합뉴스 보고 한국경제 TV 보고 그냥 그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하고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어리신 친구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같이 오지 탐험이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오히려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 자신이 본인 인생에 어떤 회사의 도구가 되는 거에 관해서 이제 부인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슈카인가 하는 친구도 사실은 삼성전자에 입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삼성전자에서 최고 브레인들만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삼성전자 이제 뭐 경영전략부, 기획실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저도 아는 누나가 거기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10년을 생존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슈카라는 친구도 뭐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하에 이제 그걸 했겠지. 스마트하니까, 똑똑한 친구니까 이제 했겠지만 본인이 이제 도구가 되는 거에 관해서 탈피한 거죠. 네. 도구로 쓰여지기보다 본인 자체 인생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게 어떤 잡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유튜버 채널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워렌 버핏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인사이트, 시각이 저는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짐 로저스인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50대 말인가 그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 오지 탐험이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많이 둘러다니면서 많은 것을 되게 얻었대요.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 지금까지 뭐 사업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 인사이트 같다.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부산에서 런던을 달리는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 세계 투자 지형을 뒤흔들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일단은 뭐 터키인가? 런던까지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어느 지점까지는 철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남은 건 어디냐? 한반도가 통일돼서 활용 점정이 찍어지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이런 척까지 쓴 거죠.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일대 대변혁이 일어날 거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권, 북미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발전보다 동양이 앞으로 발전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뭐 금융개방, 중국의 금융개방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아시아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거나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줄일 건데, 어쨌든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연합뉴스 보고 모든 것을 사실이라 판단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2년간의 하락세를 지금 벗어났다. 그래서 상승 트렌드로 일단 접어들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하빙이 있으면서 이더리움도 분명히 반사 이익을 받을 거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다.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빙인데 왜 이더리움이 올라가냐. 지금 장세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0%까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하락할 거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균형 있게 움직일 거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일정 시점까지는 나쁘지 않게 밸런스를 분명히 맞춰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1474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20만원 언저리에 있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그렇게 올라가면 리플도 마찬가지 배수로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가고, 이더리움 2.0이 어느 시기가 돼서 이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ERC20, ERC 47인가? 그런 것도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상승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이 시세 상승이 있다면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중점적으로 한번 앞으로 향후 기대치를 갖고 지켜보시고, 이런 긍정적인 차트를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시선을 주목받고 누구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광고비를 더 받자고 남한테 무슨 싹싹 막 이렇게 아부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사회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막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 입속을 위해서.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판매, 지금 보면 생산자, 제조업 지수죠. 그래서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PMI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꺾이고 있다. 근데 50이라는 거를 기준해서 윗부분에 있으면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50 이하라고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1월 24일 기준에서 PMI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은 상태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그거를 이제 대변해 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PMI 지수에 관해서 한번 알아야 되는데, PMI 지수는 구매 관리자, 쉽게 말해 자재 부장님들한테 경제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 답을 모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PMI 지수의 기준점은 50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중간에 빨간색 화살표를 하회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PMI 지수가 50이라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대답한 자재부장님과 나빠진다라고 대답한 자재부장님의 비율이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0을 하회했다. 그리고 만약에 PMI 지수가 60이라면 경제가 좋아진다에 베팅한 자재부장님이 60명이고 경제가 나빠진다에 베팅한 자재부장님이 40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PMI 지수가 50을 넘어가면 자재부장님이 경제가 좋아진다 보고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PMI 지수의 정의에 관해서 한번 더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일본에서도 근간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남미에서부터 필리핀의 화산이 발화가 되고 지금 전 세계 불의 고리가 진동을 하는데, 이 여파도 아마 분명히 5년에서 10년 내에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2월 2일 날 가고시마현에서 진도 4.7, 그리고 야마나시현에서 진도 4.8, 지바현 아사에서 진도 5.2, 2월 1일 날 있었고, 1월 29일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키나와현에서 진도 5.3, 그리고 아오모리현에서 1월 28일 날 진도 4.5가 있었다. 그래서 별로 크지 않은 지진인데 왜 이거를 설레발쳐서 왜 얘기하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올해는 일본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흔한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방구가 잦으면 똥을 싼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구독자님 중에 일본에 사시고 계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내 생업이 거기 있으니까 라고 이제 거기에다가 너무 막 그렇게 하실 분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시면 지진 안 나는 지역 쪽으로 5년, 10년을 보고 이동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빠르면 5년을 보고도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악담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우려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코인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9,570불인가?
9,600불, 9,500불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못해서 지금 지리하게 미온적으로 지금 9,190불과 9,567불 사이 요 박스권 장세로 횡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뭐 등락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차트를 되게 큰 관점으로 봤을 땐 사실은 이게 미온적인 박스권이거든요. 이 장세가 유지가 된다면 알트코인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금 같은 패턴은 사실은 제한적 상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건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장세 패턴을 보면 일단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9,600달러, 9,5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면 1,800달러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거다. 근데 기간을 두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뭐 2월달 지나서 3월달까지 한번 바라보자. 1,800달러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뭐 시세가 올라가니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 재계약을 끝냈다. 580억 암호화폐 도난 업비트 기업은행과 재계약을 성공하여 암호화폐 매매 중개사업의 청신호다. 빗썸도 농협과 연장 완료. 코빗도 무난하게 계약 이어갈 듯.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4대 거래소들 웬만한 데는 다 지금 보면 재계약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와요.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들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금세탁 방지 규제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실명계좌 재계약 성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지속성을 위한 긍정적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온적인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신규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거국적인 작업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장세를 이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누가 움직일까요? 뻔한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건 6월달을 분기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올 여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안 가겠지만, 전고까지는 안 가겠지만 엄청난 상승이 아마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문제를 이제 6월 기준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4월달부터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월, 5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레이스클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그런 말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코인 SV가 내년 들어서는 전체 시총을 빨아먹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는 BSV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없잖아요. 얘네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안 바꾼다고 제가 예전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쉽게 못 바꾼다. 그리고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는 유지를 할 거다. ETF가 갈 때까지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BSV가 실제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나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그 금융 카르텔들이 봤을 때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한테 칼자루를 쥐어주려고 했다면 여기 포트폴리오에 이미 들어갔었어야 돼. 근데 여기 포트폴리오에 일단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시기보다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같은데 차라리 이메일로 문의해가지고 왜 BSV 포트폴리오에 안 넣냐,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금융 카르텔이 움직이는 거, 그 포트폴리오를 그냥 추종할 뿐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자, 그리고 41개나 되는 독일 은행들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다,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58%나 되는 독일의 은행들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독일 사람들이 실물금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 해외 외신에는 여기저기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금을 구매할 사람은 금을 구매하는 거고,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자산에 투자할 사람은 암호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그 수익률에 관해서는 아마 분명히 향후 5년, 10년간에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극과 극을 아마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금은시장 같은 경우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추종을 했었고, 제로헤치나 해외 언론, 미디어 자료를 다 총 수집해가지고 결론 도출을 했었고, 저도
15년을 매집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 금 몇 킬로 안 가 조금 가진 사람들이 금 올랐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오른다고, 그러니까 올라도 제한적인 상승밖에 이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언리미티드로 아마 올라갈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왜냐? 전 세계가 어차피 플랫폼 경제가 창궐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결국 득세를 하면 물리적인 거의 값어치보다 물리적이지 않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값어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그 상황에서 그게 자산이 되고 그게 화폐가 되는 게 결국에는 거기다가 많은 힘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갤럭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750일 동안에 이제 하락장을 끝내고 핑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XRP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유튜버들, 많은 차트이스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과거와도 같은 패턴이 일어날 거다. 그때 일주일 만에 갑자기 리플 코인이 몇십 원에서 갑자기 몇백 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몇천 원이 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5,000원 가까이까지 아마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한 번 그런 장세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XRP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BCH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코인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야. XRP하고 BCH야. 근데 상식적으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틀린 게, 지금은 ETF도 코앞에 놓인 코인들이 되게 많아. 어쩌면 XRP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몇백 원짜리가 몇천 원이 간다면 이게 과연 ETF 승인 날만큼 자산이라고 금융 카르텔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왕관을 씌워줄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게 이상한 눈초리로 많이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작이다, 이건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어쨌건 희망의 로를 돌리시되 거기다가 너무 많은 그런 거를 쏟으시기보다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얼만큼 천천히 올라갈 거다,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 방송에서 이제 드리면 저한테 이제 욕할 분도 있겠지만 다 각자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저희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붕괴가 될 거다. 유명한 뭐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 주식도 지금 무너지는데 미국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파동을 치고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하지 않게.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했지만 베이징이 이거를 막을 순 없다. 중국 주식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뭉개지는 거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이것도 한동안은 계속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메시징 자이언트 라인이 런칭한 링크코인 토큰이 4월달부터 일본에 유통된다. 저는 이 뉴스도 되게 예의주시해서 보거든요. 원래는 예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일본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선 이 코인이 링크가 유통이 됐었는데 4월달부터 유통시킨다는 얘기는 사실은 원래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유통시킨다, 이 의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상당히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금보다는 3월이 좋을 거다. 그리고 4월달, 5월달 말까지는 엄청나게 좋을 거다. 그러나 6월달 들어서 FATF인가, 그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이 나오는 그 바로 전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 경계 매물이 되게 많이 쏟아졌다가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는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작년 2019년하고 2018년에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2020년부터 2021년 쭉 해가지고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탑5 크립토 암호자산, 이게 이제 지난주죠, 이번주.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에이다, 그리고 아이오타, 지캐시가 상승률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그런 코인들에 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뉴스를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다 그런 뉴스나 막 지표나 다 이렇게 짜맞춰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결론 도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